북한 함흥 땅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생을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전직 여교원의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의 상징. 금반지와 하나뿐인 며느리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뒤통수를 치고 도망갔다며 손가락질을 해댔고, 배신감에 휩싸인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잡아 죽이겠다며 몽둥이를 들고 장마당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시어머니가 마주한 진실은 함흥 시내 전체를 울음바다로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그 착해 보이던 며느리는 왜 시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을 훔쳐 달아나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두 여인에게는 어떤 운명적인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함경남도 함흥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냉면도 유명하고 가재미 식혜도 일품이지만 거기가 사람 사는 기질이 참 깐깐합니다. 저도 거기서 평생 교원 노릇하며 남들 앞에 꼿꼿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이 함흥에서도 손꼽히는 종갓집이라 저는 제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고, 우리 며느리는 그저 아들 앞길이나 닦아주는 존재로만 여겼지요. 그 시절 북한 땅에서 산다는 건 말이죠. 마치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 빈 고목나무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 부럼없어라 노래를 부르지만 실상은 장마당 쌀값이 오늘 내일 다르고 배급은 끊긴 지 오래라 집집마다 연기 나는 날이 드물었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딱 그 모양새였습니다. 저는 퇴직하고 장마당 구석에서 쬐끔한 장사를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손으로 억척스럽게 물건을 팔자니 속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집에 오면 더 속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라는 애가 어찌나 손이 느리고 눈치가 없는지 어머니 오셨습니까? 까 하고 인사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장마당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쌀 한 톨 아끼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도 IMF 때처럼 힘들었다고들 하시던데 거긴 더했습니다. 연탄 구할 돈이 없어 겨울이면 방바닥이 얼음장 같았고 옥수수 가루에 시래기나 넣어 죽을 쑤어 먹는 게 일상이었지요. 그래도 저는 자존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나는 교원 출신이다. 우리 집안은 다르다 하면서 말이죠. 며느리가 옆에서 힘들다고 기침이라도 하면 남들 다 겪는 고생인데 유난 떨지 말라며 매몰차게 쏘아붙이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체제라는 게 무서운 게 옆집 사람이 굶어 죽어 나가도 내 자존심, 내 가문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가르치거든요. 며느리의 파리한 안색보다 내 아들 저녁상에 얹을 가재미식회 한 보울이 더 중요했던 그 시절, 저는 제가 가장 옳은 줄만 알았습니다. 평온해 보였던 우리 집 식탁 밑으로 거대한 불행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좀 더 독하게 마음먹으면,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 아들이 쓰러지던 그날 아주 처참하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꼿꼿하던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건 우리 아들이 공장에서 일하다 크게 다쳐 실려온 그날부터였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더 가관이더군요. 약도 없고 수술할 도구도 없으니 집으로 데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냥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6.25 전쟁 때 피난길에서도 이토록 기가 막힌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전쟁통에 고생 많이 하셨다지만 명세기 21세기에 나라에서 운영한다는 병원이 약 한 알 없어서 환자를 내쫓다니요. 그때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이 나라가 정말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게 맞나 하는 무서운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열이 펄펄 끓으며 신음하는데 늙은 시어머니인 저는 그저 찬물 수건이나 얹어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속을 더 뒤집어 놓은 건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데 이 애가 눈물을 닦기는커녕 매일같이 새벽이면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지 신발 소리만 내고 사라지는 겁니다. 남편은 죽어가는데 대체 어딜 가냐고 소리를 질러도 그저 어머니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쌩하니 나가버리더군요. 저 여우 같은 게 남편이 가망 없으니 딴 주머니 찰 국리를 하나 보다 싶어 저는 밤잠을 설쳐가며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한 번은 장마당 근처에서 며느리를 우연히 봤는데 글쎄 보이부 간부들 앞을 알랑거리며 지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교원 출신으로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제 명예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며느리가 저런 짓을 하고 다닌다니. 그때 제가 며느리에게 퍼부은 독설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립니다. 내 아들명 짧은 건 내 팔자지만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인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라고 모질게 내뱉었죠. 그때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의 거친 손마디와 며칠 새 푹 꺼진 눈동자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자존심과 아들에 대한 걱정에 눈이 멀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버티고 있던 며느리의 진심을 외면했던 겁니다. 국가도 병원도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 며느리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족의 미래를 짊어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걸 배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병세는 깊어만 가고 집안 형편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우리네 어르신들 말씀에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나간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더군요. 하루 한 끼 옥수수 죽조차 구하기 힘든 날들이 계속되니 제 성격은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는 함흥의 겨울바람보다 제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며느리 가슴에 더 차갑게 박혔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사건이 터진 건 그해 겨울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셨던 우리 집안의 마지막 자존심인 금반지가 사라진 겁니다.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약을 못 구하지만 금부치가 있으면 암시장에서 중국산 항생제라도 구할 수 있거든요. 아들 약값 하려고 애지중지 숨겨둔 건데 그걸 며느리가 가져간 걸 알았을 때 제 눈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천하의 못된 것, 네가 드디어 내 아들 목숨값을 훔쳐 달아나느냐 하며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쳤지요. 며느리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장마당을 미친 사람처럼 헤매며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더 가관이더군요. 며느리가 보이부 간부들 뒤를 쫓아다니며 무슨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저 여우가 우리 집안을 통째로 팔아넘기려나 보다 싶어 가슴을 쳤습니다. 그 시절엔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고 한 집안 식구끼리도 고발하는 험악한 세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그 금반지를 팔아 아들의 약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으로 보이부 간부의 입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들이 병가 중에도 사상 교육에 빠졌다고 반동으로 몰릴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걸 저 몰래 해결하려고 며느리가 그 험한 곳을 제 집 드나들 듯 했던 것이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가 음식을 빼돌린다, 딴주머니를 찬다며 온갖 모함을 다 했습니다. 집에는 연탄 한 조각 없어 방구석엔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고 아들은 의식 없이 어머니 추워요 소리만 내뱉는데 저는 며느리에 대한 분노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대로는 다 같이 굶어 죽든지 보이부에 끌려가 죽든지 하겠구나 싶어 앞이 캄캄하더군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저는 며느리가 돌아오면 당장 내쫓으리라 결심하고 몽둥이를 문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며칠 만에 나타난 며느리의 몰골을 보고 저는 그만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의 얼굴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다 터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더군요.
몽둥이를 들고 서 있던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더니 제 발목을 잡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알고 보니 그 금반지는 아들의 약값을 넘어 우리 가족 모두의 목숨을 사기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보위부 간부에게 금반지를 바치며 빌고 빌었던 건 아들의 반동 혐의를 벗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을 건널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는 뇌물이었던 겁니다. 보위부에서 취조까지 당하며 매를 맞고도 그 애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우리 가족의 탈출 루트를 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있으면 우리 아범은 약 한 알 못 먹고 죽습니다. 저도 보위부 감시 때문에 언제 끌려갈지 모릅니다. 여기서 다 같이 죽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로 강을 넘읍시다. 며느리의 그 단호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얼음 녹듯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여우라고 배신자라고 욕하는 동안 이 어린 것은 혼자서 지옥을 견디고 있었구나 싶어 제 가중치가 무너져 내렸지요. 그때부터 우리는 도둑처럼 숨어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의 병든 아들, 그리고 어린 손주까지. 이 몸들을 이끌고 그 서슬퍼런 국경을 넘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야 합니다. 어머니, 저만 믿으십시오 하며 억척스럽게 짐을 꾸렸습니다. 저는 떠나기 전날 밤 남몰래 부모님 묘소를 찾아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불효녀 고향 땅 떠납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평생을 지켜온 함흥의 기와집, 교원 시절 아끼던 책들, 정든 이웃들. 그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한국 가면 거기는 천국이라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아범 고치고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며느리가 훔쳐간 게 내 금반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짓누르던 절망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건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함흥 땅에는 눈발이 섞인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며느리는 병든 아들을 업고 저는 어린 손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는 숨소리도 크게 내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매서웠지요.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국경 근처까지 가는 길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기차역마다 도살인 검열원들을 피해 산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드디어 두만강 언저리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시커먼 강물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도 전쟁 때 한강 다리 끊기고 피난 갈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강 건너 저편에 불빛이 반짝이는데 그게 희망인지 죽음의 문턱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순찰대의 서치라이트가 강면을 후들 때마다 우리는 마른 풀숲에 몸을 던지고 숨을 죽였습니다. 6.25 전쟁 때 인민군 피하던 어르신들의 심정이 딱 이랬겠구나 싶더군요. 어머니, 제가 먼저 아범을 데려다 놓고 올 테니 여기서 손주랑 꼼짝 말고 계세요. 며느리는 그 차디찬 겨울 강물 속으로 망설임 없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뼈를 깎는 추위였을 텐데 자기 몸뚱이보다 무거운 남편을 등에 업고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강물을 헤쳐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 제발 저 착한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며느리 발등에 불 하나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한 번, 두 번. 그 험한 강을 며느리는 3번이나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업고 강을 건널 때 며느리의 어깨는 이미 종이장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물살이 거세어 발이 쑥 빠질 때마다 며느리는 제 다리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거친 손마디에서 전해지는 간절함이 제 등줄기를 타고 가슴까지 울컥하게 만들더군요. 제가 그동안 이 아이를 얼마나 모질게 구박했는데 이 아이는 제 목숨을 걸고 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강 건너 중국 땅 2개 올라와 젖은 몸을 가눌 때
저 멀리서 북한 순찰대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옥수수 밭길을 향해 뛰었습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발바닥이 자갈에 찢기는 줄도 모르고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렸습니다. 자유라는 게 이렇게 차갑고 무겁고 또 피 냄새 나는 것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제 손을 놓지 않던 며느리의 온기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디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또 다른 소리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안도감도 잠시, 우리는 신분증 하나 없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해 우리가 숨어든 곳은 어느 깊은 산골의 농가였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 땅에서 늙고 병든 우리 가족을 거두어 준 건 다행히 마음씨 착한 조선족 동포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조금만 기운 차리세요. 한국 갈 길을 찾아볼게요. 며느리는 채 마르지 않은 젖은 옷을 입은 채로 곧장 농장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도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남의 집 일해주며 서러움 많이 겪으셨지요. 딱 그 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낮에는 떼약볕 아래서 고된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우리 아들 약값과 한국으로 갈 여비를 모았습니다. 중국말 한마디 못하는 며느리가 시장통에서 손짓 발짓으로 물건을 팔고 행여 공안에게 들킬까 봐 숨죽여 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 터졌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비닐봉지에 싸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이거 고기 반찬인데 손주 좀 먹이세요. 그 애의 손을 보니 동상에 걸려 진물이 나고 손톱은 다 깨져 있었습니다. 제가 함흥에서 여우 같은 것이라며 손가락질하던 그 고운 손이 이제는 바칠로 굳은 살이 박여 거칠 대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공안 차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요. 며느리는 혹시라도 공안이 들이닥치면 저와 손주만이라도 도망시키려고 매일 밤 탈출 경로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는 버리고 너희들끼리 가라고 제가 화를 내면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같이 강 건널 때 약속했잖아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산다고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고향입니다. 그 시절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몰래 도와주던 분들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북송되었을 겁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따뜻한 밥 한 그릇 건네주던 그분들의 손길이 체제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중국의 좁은 단칸방에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비로소 진짜 고부가 아닌 엄마와 딸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중국 정부의 탈북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우리는 또다시 짐을 싸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관문, 한국으로 향하는 먼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 생활도 2년이 넘어가니 단속은 더 심해지고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9만리 길이었지요. 동남아시아의 그 울창한 정글을 지나야 한다는데 우리 시니어분들 기억하시죠? 옛날 월남전 소식 들을 때나 보던 그 무시무시한 밀림을 우리가 직접 통과해야 했던 겁니다. 늙은 저와 병이 채 낫지 않은 아들, 그리고 고작 8살 된 손주를 데리고 그 길을 간다는 건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 고비입니다. 한국 영사관까지만 가면 우리 살 수 있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 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동남아의 열대우림은 함흥의 추위와는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와 끝도 없이 달려드는 벌레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태국이나 라오스의 경찰들. 며느리는 제 팔을 부축하고 아들의 등을 떠밀며 그 험한 산을 넘었습니다. 한 번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꼬박 사흘을 굶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력이 다해 바닥에 주저앉아 나는 여기서 죽을 테니 너희들이라도 가라며 억지를 부렸지요. 그때 우리 며느리가 제 발을 잡고 엉엉 울더군요.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러십니까? 저 금반지 훔친 천하의 여우 며느리 맞잖아요. 그 여우 손에 이끌려서라도 한국 땅 밟으셔야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모질게 했던 말들을 다 기억하면서도 이 아이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 관문인 강을 한 번 더 건너 영사관 근처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아, 여러분, 그 태극기를 본 순간의 전율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6.25 전쟁 때 국군을 만난 피난민들의 심정이 이랬을까요? 며느리는 영사관 철문을 잡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북에서 왔습니다.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한국 영사관 직원분들이 뛰어나와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낼 때 며느리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등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발바닥은 가시덩굴에 찔려 피가 낭자했습니다. 영사관 안에서 따뜻한 한국 밥상을 마주했을 때 우리 고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살았습니다. 진짜 살았어요. 그 한마디가 세상 그 어떤 노래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그 기분을 어떻게 다 말로 하겠습니까?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의 그 환한 불빛을 보는데 아, 여기가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이구나 싶어 눈물부터 왈칵 쏟아지더군요. 우리 며느리는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이제 우리 아범 살릴 수 있습니다. 라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처음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받았을 때 그 작은 아파트가 제게는 평양의 주석궁보다 더 화려해 보였습니다. 한국 생활은 정말이지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24시간. 편의점이나 마트의 산더미 같은 물건들이 제 눈에는 기적처럼 보였거든요. 북한에서는 쌀 한 톨, 연탄 한 장 구하는 게 전쟁이었는데 여기는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다 얻을 수 있더군요. 마트에 가서 산처럼 쌓인 과일과 고기를 보며 우리 며느리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북한 사람들이 이걸 보면 정말 기절하겠어요 하면서 말이죠. 가장 감사한 건 우리 아들이 한국 의료진 덕분에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북한에선 집으로 가라던 그 병이 여기선 약 먹고 수술하니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고 저는 며느리가 해준 따뜻한 쌀밥을 먹으며 손주 재롱을 보는 재미로 삽니다. 요즘은 제가 며느리 눈치를 더 봅니다. 장마당 장사 나가는 며느리 뒷모습을 보며 제가 미안한 마음에 얘야, 오늘은 내가 국 좀 끓여놨다 하면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며 환하게 웃어줍니다. 가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볼 때면 함흥에 두고 온 친척들과 정든 산천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립니다. 그 시절 며느리를 구박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밤마다 며느리의 거친 손에 몰래 핸드크림을 발라주곤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무 몰랐다는 제 말에 며느리는 오히려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어머니, 그때 우리 다 힘들었잖아요. 같이 살아남은 게 효도조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착한 아이가 없었다면 제 인생은 함흥의 그 추운 겨울에서 멈췄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배 안 골리고 하고 싶은 말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자유고 행복입니까? 저는 이제 통일되는 그날만 기다립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 며느리 손 꼭 잡고 고향 함흥에 가서 며느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가재미 식혜를 제 손으로 직접 맛있게 무쳐주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살린 보배 같은 며느리다라고 고향 사람들 앞에 당당히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의 그날을 꼭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